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4년 1월 한국은 드디어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발사에 성공했으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양산 수량은 70발까지 가능하며 군은 200발의 현무5 양산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이 미사일을 고위력 현무미사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공식 명칭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 순서에 따라 현무5라고 추정해서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현무5 양산 소식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한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현무5를 시험 발사할 때마다 결과를 예의주시했으며 현무5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유도한다는 어이없는 소리까지 늘어놓곤 했습니다. 현무5란 어떤 미사일이며 왜 이렇게 중국이 현무5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현무5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탄두 때문입니다. 현무5의 탄두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며 파괴력은 전술핵 무기에 버금갈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무5가 한국 방위 3축 체계 중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표면상 벙커버스터가 임무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SRBM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그 재원이나 주변국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IRBM 또는 MRBM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 및 시험 등을 완료했으며 2023년 국군이 날 기념식과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에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채로 공개돼 궁금증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자 한국은 날개를 단 현무5 양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이를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현무5를 개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북한은 현무5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현무5의 사정거리를 생각했을 때 이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진짜 대상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우리 국방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갖게 된 현무5의 화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2단 고체 추진 로켓의 탄두가 8톤이지만 실제 11톤의 위력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 개선을 통하여 13톤까지 올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현무5가 세계 최고의 중량 벙커버스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고로 일본 히로시마에 투척되었던 원자탄의 위력은 15톤이었고 이어서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은 21톤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현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탄두만 최소 8톤으로 예상되는 탄도미사일 200발이면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폭격해 유사시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 분명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보복수단으로서 즉 전쟁 억제력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무5는 유사시 원자탄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받으며 현재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중국은 그 누구보다 한국의 현무5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시비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현무 탄도미사일 수량을 대폭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무2A, 현무2B, 현무3 배치 및 보유 숫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 계열 미사일은 중국을 위협 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현무 계열 미사일의 양산에 들어갔다. 현무 미사일은 중국 본토 일부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사거리가 800에서 1000km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한국 수도권에서 발사되더라도 중국 북부 화베이 지역에 도발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화베이 지역인 수도 베이징시와 텐진지칼시와 허베이성, 내이몽구자치구가 다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런 한국이 현무5를 양산하고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의 방어적 목적을 크게 초과해 지역의 군사적 평형을 파괴하며 심지어 그 영향력은 사드 배치보다 더 크다. 현무3를 제외하고 현무2A를 한국 경내에서 발사할 경우 북중 변경 도시인 단둥시에 현무2B를 한국 경내에서 발사할 경우 선양시에 도달할 수 있다. 사거리가 800km인 현무2C는 중국 산둥성 야오둥반도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둔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이것이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긴장을 유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한국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타격할 수 있고 한국의 현무 공개는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무5의 사거리는 최대 5,500km로 중국 전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고 이를 아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에서 현무5가 양산되는 것은 끔찍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현무와 관련된 개발, 실험 소식에 누구보다 집요하게 집착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현무 낙탄 사고를 비중 있게 보도했으며 국군의 날 행사에서의 실수도 대대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분명 아쉽지만 사실 중국에서 한국산 무기, 특히 현무5를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관영 CCTV는 한국군과 미군이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서 전술탄도 미사일 에이테크스 4발은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지만 현무2 탄도미사일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인근 기지에 추락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발사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환구15는 미사일 추락, 한국기지 큰 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군은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현무2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이상이 생겨 발사기지 인근 강릉기지에 추락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낙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 상황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보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는 현무 낙탄 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메인 화면에 등장했고 한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도 한국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추락했다는 등의 해시태그가 생겨났는데 조회수가 6,800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댓글에는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사격 훈련이 미군과 합동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발사 실패를 조롱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에 맞지 않았는데 한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한국을 명중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미사일 자폭하다 등의 조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실수를 반가워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결국 수탄 테스트를 거쳐 결국 현무5 양산에 들어갔고 지금 중국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나흘 만에 로켓군이 곳곳에서 사격을 실시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중국군이 사격을 실시한 지역은 중국 서부 내륙으로 중국 로켓군과 장거리 화력 부대가 주로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걸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러시아도 자신들이 개발한 5세대 첨단 ICBM 사르마트를 시험 발사하며 긴장감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지하 발사대에서 대형으로 패인 구덩이가 발견되는 등 미사일이 점화되거나 발사된 직후 폭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전 세계에서 미사일 발사가 유독 많이 보이는 가운데 전장에서도 폭탄보다 강력하다고 알려진 벙커버스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이스라엘군이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초대형 폭탄을 대거 퍼부어 헤즈볼라 수장을 포함한 지휘부 회동 장소를 초토화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단행된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공군 69비행대대 전투기들이 투입돼 2000파운드급 BLU-109 등 폭탄 약 100개를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하산 나스랄라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중앙본부 제거에 참여한 전투기라는 자막과 함께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 약 8대가 줄지어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폭탄 투하 장면은 없지만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이륙하는 모습과 폭탄 없이 기지로 귀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에 미 육군 폭발물 처리 기술자였던 트레버 볼 등 전문가들은 영상 속 전투기에 정밀유도 시스템이 장착된 미국산 BLU-109 폭탄을 비롯해 2000파운드급 폭탄이 최소 15개가 탑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BLU-109는 약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초대형 폭탄입니다. 이는 목표물에 도달한 직후가 아니라 내부로 파고든 뒤에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거나 지하에 숨겨져 방호력이 높은 벙커 등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쓰입니다. 전문가들이 해당 동영상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번 공격으로 7층 높이 아파트 건물 최소 4채가 파괴됐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수장을 사살하는데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는데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스라엘 공군 69비행대대 소속 F-15I 전투기가 하제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전투기는 베이루트 교외에 있는 헤즈볼라 지하 본부에 벙커버스터 폭탄 수십 개를 투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공습으로 발생한 피해가 2000파운드급 폭탄을 투하했을 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던 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이 이것보다 5배 이상 파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기겁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중인데요.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우리 군이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들이 대거 공개한 가운데 유독 현무에 엄청난 시선이 쏠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 한순간에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현무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명칭으로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4와 현무5 모두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개발됐으나 탄두 중량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우리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이었지만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5는 8톤에 달하며 탄두 중량 세계 최고 수준인 8톤입니다. 통상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하는데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 군이 현무5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현무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발사관의 길이는 약 20m로 추정됩니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구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홀드론치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군이 현무5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건 북한이 도발하면 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 징보복 수단입니다. 삼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 징보복을 더한 개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우리 군이 현무5를 공개한 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탄두 중량 8톤짜리 미사일을 개발한 건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능력을 높이고 있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지난달에만 해도 북한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 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핵에는 대응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 요구가 자연스레 높아졌고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현실에서 최대한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재래식 무기 개발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이번에 공개된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현무5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현무5에서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특이점이 발견돼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데요.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전 후진 및 회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등장한 현무5는 직진을 하다 갑자기 좌우로 측면 기동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전체 바퀴의 방향을 틀어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한 것입니다. 사실 현무5는 현무3나 현무4 발사 차량에 비해 훨씬 덩치가 커져 다소 둔탁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놀랄만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동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현무5가 발사 차량은 구축 바퀴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통 차량처럼 앞부분에 한두 개 바퀴만 사용해서는 어지간한 폭의 도로에선 좌우 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현무5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현무5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타격했을 때 쓰인 벙커버스터보다 더 위력이 센 것으로 알려지자 현무5의 등장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거나 땅속에 있는 벙커처럼 방호력이 높은 구조물을 부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BLU-109는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중투하 폭탄으로 최대 2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무5의 실제 위력이 상당할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5의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600km, 300km 등으로 현무포보다 줄어들지만 우리 측 후방에서도 현무5를 통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관통 능력은 100m 이상 수백 미터 수준으로,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지휘부가 있는 지하벙커와 핵시설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무5의 최대 탄두 중량은 8톤에 달하는데, 최근 북한이 공개한 초대형 상용 탄두 장착 KN-23 개량형인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의 2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무5의 위력은 지하 100m보다 깊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 벙커까지 완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향후 우리 군은 현무5의 탄두 중량을 높여 고위력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무5의 공개는 중국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무5의 공개에 긴급 속보로 보도하며 북한을 넘어서 자신들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중국이 ICBM을 갑자기 발사한 후 바로 한국이 현무5를 공개하자 중국 언론들은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 한국 탄도미사일이 사거리는 600km 이상을 넘어 실제로 1000km가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사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북한만이 대상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의 중심지까지 타격 가능하다. 이것은 재래식 미사일 전쟁을 넘어 핵전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5는 단순히 벙커버스터 수준이 아닌데요. 지하시설을 포함해 적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 존재만으로 벌벌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용도로 개발된 무기지만 탄두 중량을 일반적 수준인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를 넘어 일본뿐 아니라 중국 전 지역을 커버하는 수준인데요. 이렇듯 좀처럼 보기 힘든 초대형 미사일 탑재 차량이 최근 우리 국군이 날 기념행사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되자 탄도미사일 보유가 제한돼 있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사거리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현무5를 공개한 건 북한을 향해 국내의 탄도미사일 제작 기술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군은 현무의 파괴력이 수십 킬로톤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전술핵 수준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중국 등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깎아내리려는 주변국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역시나 이들은 현무5가 등장하자마자 남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 군사 채널 JSF는 현무5는 중량을 줄이면 중장거리 사거리 미사일로 변신이 가능하다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데 마치 이스칸데르를 확대한 외형을 지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JSF는 최강의 벙커 버스터로 알려진 미국의 GBU-57보다 위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무5의 경우 탄도미사일의 마하 10급이라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현무5의 등장에 감탄하며 인정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격한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든 현무5의 위력을 부정하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현무는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일본도 한국을 폄훼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 하기보다 전세계 방산업계의 현실을 목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일본은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일본 네티즌들은 실제로 쏠 수 있나? 전투기도 없는데
대한민국 현무5의 가상적국은 일본일 것이다. 표적은 일왕으로 도쿄도청과 도쿄타워다. 북한 상대로 이럴 필요가 있나? 북한 전역을 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릴 곳이 평양밖에 없는데 이런 성능까지 불필요해 보인다. 조선인끼리 추하게 싸우기엔 딱 좋은 무기일지도 모른다. 제대로 쏘아올리지 못하면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괜찮으니까 빨리 날려봐라. 실제로는 골판지 재질이라는 소문이 있다. 진짜 나라요? 인공위성도 못 올리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쏘지도 않았는데 폭발하는 그런 괴물 미사일일 것이다. 수직으로 쏘아 올려도 추력이 부족해서 발사대로 돌아오듯 추락할 것이다. 발사대가 있는 한국군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괴물 미사일인가요? 서울과 북한은 가깝기 때문에 어찌됐든 폭발만 하면 관역에는 맞을 거야. 어디가 타겟인지 모르겠다. 우물풍선이나 맞는 주제에 국방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런 무기는 필요 없어 보인다. 전차든 전투기든 함선이든 어느 나라에도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싼 데다가 쓰레기라서 못 팔 것이다. 제어불능이라는 의미에서 괴물미사일인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군사협력을 했었던 러시아의 경우 현무5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매체는 최근 공개된 현무5에 대해 러시아에서는 현무5의 개발 의도가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을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발사대와 미사일 크기, 엔진 무게를 보면 미사일 탑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무5를 배치할 경우 적에게 위치가 비교적 쉽게 드러날 수 있어 선제 타격 시 공격당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미사일 수량이 적기 때문에 공격을 감행할 시 북한의 지하벙커 등을 비롯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하벙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핵 관통탄이 필요한데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경우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어 현무5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현무5를 개발한 건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현무5의 탄도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달라져 중장거리 미사일로 변신할 수도 있다며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를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무5의 경우 중국 내륙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이런 이유로 현무5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표적으로 한 중거리 미사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따라서 한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한 가운데 이 와중에 현무5를 공개한 건 중국을 겨냥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이럴 경우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상황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는 현무5에 대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의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탄두 중량만 다르게 할 경우 즉시 ICBM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대만의 경우 현무5의 등장에 기뻐하는 등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떠들썩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 언론들은 국군이 날 기념행사 때 등장한 현무5 소식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현무5의 성능을 강조하는 등 자랑스러워했는데요. 타이완 플러스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현무5의 등장에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다며 유사시 현무5가 중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현무5가 중국의 도발에 대한 억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괴물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현무5의 존재에 든든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대만 네티즌들도 박수를 보내며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대만 네티즌들은 탄두 중량만 바꾸면 현무5의 사거리는 중국 대륙은 물론 동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 현무5에 이어 대한민국이 또 어떤 미사일 무기체계를 공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현무5에 대해 더욱더 격한 반응이 나와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현무5 미사일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과 맞서기 위해 개발한 무기라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현무5의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날 수 있기에 이 미사일의 위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무5 공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현무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은 극비 사항이지만 한 발만으로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변국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연구소까지 나서 현무5가 중국의 주요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현무5의 파괴력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이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며 내려치기하는 반응도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중국 매체는 한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현무5가 중국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무5를 서울에 배치할 경우 사정 범위가 중국 동북부 선양까지만 포함되고 탐지하고 요격하기도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무5가 5,500km를 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현무의 타격 목표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언짢아했습니다. 또한 현무5 무게가 둥펑 26의 1.5배나 되는데 사거리가 800km에 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현무5의 등장은 그리 대단한 일도 중국에게 큰 타격감을 주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 역시 현무5 성능에 대해 폄훼하며 자신들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깎아내리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게다가 최근 중국이 태평양에 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국이 이를 지적하자 중국이 크게 발끈하며 평소보다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국이 소국에게 미리 보고하고 통보해야 하냐며 발끈하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현무5의 등장에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지난달 25일 중국 로켓군이 모해 탄두를 장착한 ICBM 한 발을 갑자기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튿날 공개된 발사 사진을 토대로 중국이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 31H 혹은 둥펑 41일 거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통상 중국의 ICBM 발사 실험은 서부 신장의 사막이나 보하이만에서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지난 1980년 이후 44년여 만에 태평양으로 발사해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발사 장소로 태평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핵능력 강화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중국 정찰기가 처음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갈등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 후 중국과 대만 관계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의 ICBM 발사는 국제질서에 대한 꽤나 직설적인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화권 매체에서 중국군이 44년 만에 태평양을 겨냥해 ICBM 발사 시험을 시행한 것에 대해 부패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로켓군의 건재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이 중국의 전략적 핵 타격 능력이 검수받았음을 상징한다고 본다며 이번 발사의 배경은 한두 번의 국지적 사건 때문이 결코 아니고 중국의 장기적 전략이 시작된 것에 더 가깝다고 짚었습니다. 연합조보는 중국군이 ICBM 발사 날짜를 제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생일 12주년으로 택한 것에 특별한 의도가 있다며 12년간 중국군이 원양으로 진군하기 위해 단련해온 근육을 과시하는 것이자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좌표 혹은 대외 통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미국의량의 핵 억지력을 과시함으로써 ICBM 성능 점검 말고도 최근의 부패 스캔들로 인한 로켓군의 건재를 과시할 목적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인 민해방군 로켓군에선 작년 이후 웨이펑어 저우야닝 리위차오까지 1에서 3대 사령원이 모두 부패 문제로 낙마했고 로켓군 참모장을 지낸 순진밍 역시 중국 공산당 당적을 상실하는 등 모두 8명의 지도부 인사가 숙청당했습니다. 이렇게 로켓군이 중국 반부패 캠페인의 표적으로 떠오르자 미국 언론에선 중국 미사일의 연료가 아닌 물이 주입됐다거나 경납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 전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연합조보는 이번 발사 성공은 로켓군의 위상을 높이고 물미사일 등 소문을 물리치는 것으로 대내외의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며 경제 둔화 상황에서 대중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ICBM 발사가 정확히 어디에 떨어진지 알 수도 없는 데다 심지어 비공개라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도 발사 미사일은 정해진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낙하 지점을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건 최근 중국에서 재활용 로켓이 착륙 도중 폭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IT 매체 기즈모도는 중국의 재활용 로켓이 수직 착륙 마지막 순간 이상을 일으키며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기즈모도에 따르면 중국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2일 첫 번째 고고도 회수 시험 비행을 위해 재활용 로켓 시제품 네뷸라1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은 발사 후 내몽골의 에진 베너 우주발 사장에 다시 착륙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착륙 순간 로켓은 발사대에 부딪히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로켓은 약 5km 고도까지 이륙했으나 착륙에 실패해 테스트 임무는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해당 시험 비행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해 영화 같은 영상이 탄생했다며 영상 마지막은 네뷸라1 로켓이 착륙 패드에 부딪히며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어이없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을 보면 로켓이 하강하는 동안 착륙 고도를 잘못 판단해 엔진이 조기에 정지되면서 착륙 지점에 충돌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회사 측은 총 11개의 주요 테스트 검증 작업이 있었다며 이번 비행 테스트에서 10개는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1개는 완료되지 않았다며 의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과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 개발을 위해 무수히 로켓 재착륙 테스트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 스페이스X를 벤치마킹해 이런 테스트 실패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홍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쉴드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 과정에서의 실패를 숨기는 다른 중국 우주기업들과는 다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과 같은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는 중국 스타트업 중 하나로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네뷸라1 로켓은 지름이 약 3.35m로 폭 3.65m인 스페이스X 팰컨9 로켓보다 약간 작은 편입니다. 해당 로켓은 약 2,000kg의 탑재물을 지구 저궤도로 운반할 수 있고 확장 버전은 약 8,000kg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약 25m톤을 지구 저궤도로 운반할 수 있고 팰컨 헤비 로켓은 약 64m톤의 탑재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이 밝힌 스펙이 뻥 스펙이 아닌 진짜인지 의심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렇듯 최근 중국이 갑자기 억지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만큼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 더 큰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 우한에서 개발 중인 최신형 핵잠수함이 침몰하면서 핵연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형 저우급 공격형 핵잠수함이 지난 5, 6월쯤 중국 내륙 도시 우한의 조선소에서 침몰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핵 잠수함이 침몰할 당시 핵연료를 싣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쯔강유역 중국 우한시 우창의 국영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잠수함은 지난 5월 말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 관찰됐습니다. 이후 침몰 사고가 난 이후인 6월 초 대형 크레인선이 도착해 잠수함을 인양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중국이 미국의 해상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 야심차게 가동 중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신형 저우급 중 처음으로 건조된 잠수함으로 기동력 향상을 위해 썬미가 X자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해당 조선소에서 잠수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은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앞서 서방 군사 전문 매체나 대만 매체 SNS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이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형 핵잠수함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앞서 대만 언론들은 우창 조선소의 침몰 잠수함이 중국 해군 주력인 039A2형 위안급 3,600톤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서 벌어진 핵잠수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세들러 선임 연구원은 새 핵잠수함의 침몰은 중국의 핵잠 함대 확장 계획을 늦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핵잠수함 침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미 당국은 이런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으며 이번에 만천하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미 국방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접하고 명확한 사실이라고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7.2%나 늘리는 등 해군 증강에 중점을 두고 군사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군사 기술력과 잠수함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무조건 돈만 퍼부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는 중국식 사고로 대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맹비난하며 여론의 이목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비난하며 물어뜯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앞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작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경계하며 앞으로 군사력에서 한국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거라며 첨단 무기 체계와 무인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의 행보를 주시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보다 지상 전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등 군 병력을 줄이고 있지만 한국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이번 조사에 대한 객관성에 의심을 드러내며 한국에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안 된다는 억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국이 왜 이렇게 국방비가 많냐며 비난하는 등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관영 매체 인민망은 한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다며 열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민망은 한국의 국방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보람의 전투기, 항공모함 등 주력 무기들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유사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내년도 한국의 국방비는 무려 3.6%나 증가했다며 본격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한국의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독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의 잠수함이 잘 나가고 현무5가 공개되자 중국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이날 행사에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현무5를 공개하자 중국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등 등장만으로도 초조해하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왜 그렇게 억지력을 과시하려고 안달이 났는지 이해가 되는 가운데 한국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의 티오레츠크 탄약고 공격작전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 밤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 창고 중 하나이며 러시아군의 물류 거점인 군수 창고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북한에서 제공한 탄약을 포함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한 군수 창고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 군수 창고에서는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유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드론으로 러시아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최근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중동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무인 드론 170기,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저가 드론, 미사일 약 300기를 방어하기 위해 하룻밤에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드론의 한 대당 가격은 아무리 비싸야 2,800만 원에 그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 1조 8천억 원을 쓴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쓰인 FPV의 경우 제작 비용이 약 5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단가는 최소 200만 달러 약 26억 6,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모두 드론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0여 소규모 업체 및 자원봉사자 모임이 한 달에 수십만 대 드론을 만들어 군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쟁 전 소수업체가 농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혁명이 일어났다는 평인데요. 전쟁 초기엔 정찰용 드론이 주로 생산됐지만 이제는 아예 공격용 드론 개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7에서 10인치 길이의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근 거의 모든 최전방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숙련된 조종사는 하루 최대 15대까지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산 드론은 최대 30피트 너비 날개의 소형 비행기부터 지뢰를 제거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인 지상드론, 해상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드론 강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트 추진 드론 팔랴니차를 처음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CNN은 기존 최대 1500km이던 드론의 비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전해 상당히 발전된 드론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생산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론 부품 상당수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특정 자폭 드론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비밀리에 엔진과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거리가 최대 1500km에 이르는 이 장거리 공격용 드론은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의 자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500여 대를 생산했는데 중국 현지 업체가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는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는데요. 이제는 아예 중국에 드론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생산해 러시아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알마즈 안테이의 자회사 IEMG 쿠폴은 중국에서 가르피아3라는 이름의 신형 드론을 중국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고 시험 비행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 외무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중국 당국은 드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중국의 드론 산업을 급성장시켜주고 말았습니다. 봄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군사 목적의 드론 신제품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개발한 자체 추진력을 갖춘 공 모양의 정찰 장비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기자가 들고 있는 이 공은 직경 15cm 안팎으로 보이는 검은색 공 모양의 정찰 장비로 중국어로는 정찰구로 영어로는 정찰 드론이라 불립니다. 공 모양의 정찰 드론은 양옆을 당기면 중심부가 벌어지고 벌어진 틈 사이에 카메라와 센서로 보이는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공 모양의 미니 드론은 소음 없이 지면을 굴러 도시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이 드론의 구체적인 재원이나 성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도 합동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신형 무기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소를 동력으로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수소 동력 드론의 이름은 텐무산 1호, 지난 26일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에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고 하는데요. 100km 이상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드론은 경량 탄소 섬유로 된 일체형 성형 동체로 이루어져 무게는 19kg이고 최대 적재 중량은 6kg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능력은 수소연료 전지와 저장 장치로 구성된 수소전력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시스템에 활용되는 공냉식 연료 전지 스택은 리튬 전지의 5에서 6배인 kg당 1000W 이상의 최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수소연료 드론이 긴 비행 내구성과 초저온 작동 능력, 친환경 디자인 등을 갖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무산 1호는 뭔가 이름에서부터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 수소 드론으로 장거리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산 드론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중국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런 법안까지 하원을 통과한 것인데요. 최근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는 니어스랩입니다. 니어스랩은 올해 초 최고 시속 250km로 적 드론을 직접 충돌 요격하는 안티드론 카이든을 개발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은 값싼 제작 비용과 뛰어난 성능, 안정성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군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와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니어스랩의 자체 개발 안티드론 카이드는 크기가 가로 세로로 23cm, 높이는 32.2cm에 무게가 2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으로 본체에 상대방 드론을 포착하는 시각 인식 카메라, 자율 비행 축격 충돌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 모터 정도만 탑재돼 있어 제작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또 고속으로 충돌해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탄두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니어스랩의 우수한 기술력은 드론봇 챌린지의 공격 드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드론봇 챌린지는 추후 드론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하고 드론작전사령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드론봇 챌린지에서 니어스랩 카이드는 시속 150km로 비행 중인 적 드론을 카메라로 탐지 식별해 자율비행으로 거리를 좁힌 후 직접 충돌해 요격했고 목표물을 정밀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외 기업 중 공격 분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더욱 거세지는 대중국 제재에 맞서야 하는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비밀리에 러시아의 드론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